여보, 빨리 이혼하고 우리 결혼해요. 57세 은혜는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젊은 여자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영정 바로 옆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낡은 트렁크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 민기의 코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침마다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첫 남편 정우는 은혜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끓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은혜는 50에 가까운 나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민기를 만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민기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건강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은혜에게 다정했습니다. 친정아버지도 재혼을 권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기에게는 전처소생의 아들 준석이가 있었습니다. 35살의 준석이는 은혜를 처음부터 반기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는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손질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시금치나물과 콩나물, 멸치볶음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민기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동안 은혜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친정아버지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3개월 전 폐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85세 아버지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은혜는 민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기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처가 일은 처가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은혜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댔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5천만 원이 석 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7시가 되자 민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62의 민기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헬스장에도 다녔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더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새로 염색했고 옷차림도 화려해졌습니다. 밥 됐어? 민기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은혜는 대답 대신 상을 차려 식탁에 놓았습니다. 민기는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은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병원 가야 해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기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혼자? 당연하지 내가 왜 가. 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기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민기는 나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민기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술자리가 많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이틀씩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은혜는 의심했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10시쯤 은혜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산소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은혜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딸을 보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은혜를 위해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은혜를 낳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은혜를 키웠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고 딸 하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의사가 은혜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한두 달 정도로 보입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두 달이라니. 아직 아버지께 해드릴 것이 너무 많은데. 마지막으로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문제인데요. 밀린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빨리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은혜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적금도 이미 다 깼습니다. 은혜는 집으로 돌아와 민기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때 민기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은혜는 민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은혜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아버지 병원비가 좀 필요해요. 2천만 원 정도인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요. 잠깐만 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돈 이야기야. 지난번에도 5천만 원 줬잖아. 그건 제 적금 깬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어쨌든 당신 아버지 병원비로 쓴 거잖아. 내가 왜 처가 병원비를 대야 해. 은혜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재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민기는 여전히 남남처럼 대했습니다. 당신 10년 동안 제가 뭐 했는데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당신 뒷바라지 했잖아요. 그게 아내 역할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거지. 은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돈은 없어. 알아서 해. 민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혜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은혜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모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은혜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딸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모양만 움직였습니다. 은혜는 아버지의 입술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트렁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트렁크라니 무슨 뜻일까? 다락방. 아버지가 다시 입을 움직였습니다. 다락방 트렁크.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은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일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은혜는 다시 병실로 들어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은혜는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 몇 분과 은혜의 친구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민기도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준석이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홀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거의 다 돌아가고 은혜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못 갈 것 같아. 내일 발인 때 갈게. 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기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 10시쯤 누군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기였습니다. 뒤에 젊은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은혜는 의아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민기와 여자는 은혜를 보지 못한 듯 구석으로 갔습니다. 영정 바로 옆 구석이었습니다. 은혜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민기가 여자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은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영정 바로 옆에서. 민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키스를 했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됐죠. 빨리 이혼하고 우리 결혼해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곧 정리할게. 민기가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기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앞이 깜깜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습니다. 한동안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병실로 옮겨진 은혜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기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인 장례식장에서 키스할 정도로 뻔뻔하게. 은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이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준석이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는 서류를 꺼내 은혜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아버지가 사인하라고 하셨어요. 은혜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작스럽긴요. 아버지 몇 년 전부터 생각하셨대요. 어머니랑은 안 맞는다고. 이제 새 출발하시고 싶으시대요. 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준석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가셔야 해요. 집은 아버지 명의거든요. 위자료 같은 건 안 나올 거예요. 혼인 기간 중 재산 증식이 없었으니까요. 은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위자료도 없다니. 준석이는 서류를 두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은혜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고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민기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 여자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편하게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신 여긴 왜 와? 은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곧 이 집 안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미리 둘러보는 거예요. 은혜는 민기를 봤습니다. 민기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은혜가 소리쳤습니다. 민기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준석이한테 들었을 텐데. 이혼하자고.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은 무슨. 그냥 안 맞아. 10년 살아봤는데 맞지 않는다고. 은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저도 재산 분할 받을 거예요. 재산 분할? 민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재산을 분할해. 이 집은 내가 재혼 전부터 갖고 있던 거야. 부동산 사무실도 내 거고. 당신 재산이 뭐가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은혜는 재혼할 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적금도 아버지 병원비로 다 썼습니다.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가주세요. 저 이사 준비해야 하거든요. 여기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싶고요. 은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은혜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비웃었습니다. 곧 제 집이 될 텐데요. 민기 씨 명이니까요. 은혜는 무너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이 집은 민기 명이었습니다. 알았어요. 나갈게요. 은혜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10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짐을 들고 나오는데 민기가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빨리 사인해. 내일까지. 은혜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 집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은혜는 일단 친정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집은 아직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빈집은 쓸쓸했습니다.
은혜는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5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 은혜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트렁크, 다락방. 은혜는 일어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다락방 구석에 낡은 트렁크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트렁크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은혜는 열쇠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열쇠를 어디 뒀을까? 은혜는 아버지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장, 옷장, 책상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없었습니다. 은혜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트렁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트렁크 밑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정 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은혜는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전화했습니다. 영정은 아직 보관 중이었습니다. 은혜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영정 뒤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열쇠를 들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기에? 은혜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트렁크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은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서류 봉투 여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북 하나, USB 여러 개, 그리고 봉인된 편지 7통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소재 임야 50만 평. 소유자 이름은 박은혜. 은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정확히 은혜가 민기와 재혼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50만 평의 땅을 사서 은혜 명의로 해놨다니. 그것도 10년 전에.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감정서였습니다. 최근 날짜였습니다. 석 달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감정 금액을 보는 순간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0억. 땅값이 300억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얼마 안 하던 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개발이 되면서 가격이 폭등한 것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도 있었고 리조트 개발도 있었습니다. 은혜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정보였습니다. 비트코인 100개. 구매 날짜는 2014년이었습니다. 당시 가격은 개당 30만 원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혜는 급하게 휴대폰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현재 개당 7천만 원. 100개면 70억이었습니다. 은혜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300억에 70억. 370억.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은혜 명의로 해놨다니. 은혜는 트렁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USB가 5개 있었습니다. 각각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은혜는 아버지 생신을 입력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은혜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은혜는 첫 번째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녹음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혜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 수진이었습니다. 녹음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여보, 언제 그 여자랑 이혼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지금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줘야 하잖아. 시간 좀 끌어야 해. 민기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처가 재산은요? 장인이 돈 많다면서요. 그것도 챙겨야지. 장인이 죽으면 상속받을 수 있어. 그거 받고 이혼하는 게 이득이야. 은혜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부터. 민기는 5년 전부터 수진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친정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민기와 준석이의 대화였습니다. 아버지 장인 땅이 비싸진대요. 평창 쪽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올랐다고요. 몇십억은 할 거래요. 그래. 장인이 죽으면 은혜가 상속받을 거야. 그럼 이혼하면 반은 내 거잖아. 걱정 마. 아버지 계획이 있어. 은혜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기는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렸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으면 이혼하고 반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은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은혜는 두 번째 USB를 꽂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파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민기와 수진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둘이 여행을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은혜는 영상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수십 개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모두 민기의 불륜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탐정을 고용했던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증거를 모은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세 번째 USB를 확인했습니다. 문서 파일들이었습니다. 민기의 탈세 자료, 부동산 거래 시 불법 행위 증거, 준석이의 횡령 증거까지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직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은혜는 네 번째 USB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과거 자료였습니다. 수진의 본명은 강미선이었습니다. 결혼 사기로 2번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2명의 남자와 결혼했다가 돈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민기도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마지막 5번째 USB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해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는 내가 재혼한 날부터 사위를 의심했어. 너무 조건이 좋더라. 60 넘은 나이에 젊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탐정을 고용했어. 반년 만에 진실을 알았지. 사위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 아빠가 가진 땅을 알고 있었어.
그 땅을 상속받으면 이혼하고 가져가려고 했지. 아버지는 기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결정했어.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바꿨어. 재혼하기 하루 전에 말이야. 그리고 비트코인도 샀어. 미래를 위해서. 모두 내 명의야. 사위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폐암 말기 진단은 거짓말이야. 아빠는 건강해. 하지만 죽은 척해야 했어. 사위의 본색을 확실히 보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여주려고. 미안하다 해야. 은혜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죽은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영상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트렁크 안에 편지가 7통 있어. 각 편지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 상황에 맞춰 열어보렴. 첫 번째 편지는 이혼 서류를 받으면 열어보렴. 두 번째는 집에서 쫓겨나면. 세 번째는 재산 분할 요구를 받으면. 네 번째는 법정에 가면. 다섯 번째는 승소하면. 여섯 번째는 1년 후에. 일곱 번째는 내가 정말 힘들 때 열어보렴.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혜야, 아빠는 항상 널 지켜보고 있어. 내가 행복하길 바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당당하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은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은혜는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 1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필이었습니다. 혜야, 이혼 서류를 받았구나. 놀랐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모든 걸 준비했어. 사위는 내 재산을 노렸지만 이미 10년 전에 모든 명의가 바뀌었어. 혼인 전 재산이야. 사위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라는 여자. 본명은 강미선이야. 결혼 사기범이야. 사위도 모르고 있어. 곧 사위도 당할 거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지켜보렴. 은혜는 편지를 덮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은혜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길을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은혜는 다음날 민기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 서류 사인할게요. 만나요. 민기는 기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빨리 만나자.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민기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왔습니다. 결정 잘했어. 은혜 씨.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은혜 씨라고 부르네요. 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좋게 끝내자. 은혜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민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은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민기가 피식 웃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어. 혼인 중 재산 증식이 없었거든. 집도 내 거고 사무실도 내 거야. 은혜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위자료는요? 위자료도 없어. 서로 합의 이혼이잖아. 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전 가볼게요.
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가. 앞으로 잘 살아. 민기가 말했습니다. 은혜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은혜는 아버지가 남긴 명함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김태준. 아버지가 미리 선임해둔 변호사였습니다. 은혜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은혜 씨 맞으시죠? 고인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거라고.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모든 재산을 은혜 씨 명의로 하셨습니다. 10년 전에요. 혼인 전 재산이므로 전 남편은 손댈 수 없습니다. 은혜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전 남편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 법정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USB를 제출하라고요. 변호사는 USB를 보여주었습니다. 은혜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에게도 증거를 넘겨놨던 것입니다. 며칠 후 민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혜, 나 생각해보니까 재산 분할 받아야 할 것 같아. 장인 유산 상속받았잖아. 반은 내 거야. 은혜는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은 없어요. 빚만 남기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장인 땅이 있잖아. 평창 쪽 땅. 그거 수십억 할 거야. 은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제 명의예요. 아버지가 10년 전에 제 명의로 해놓으셨어요. 재혼하기 전에요. 민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10년 전이라고. 네, 혼인 전 재산이에요. 당신이 가져갈 수 없어요. 민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나는 뭐야?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은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죠. 하지만 당신은 5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어요. 수진 씨랑요. 민기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다 알아요. 증거도 있어요. 은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민기는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은혜는 김태준 변호사와 함께 대응했습니다.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양측이 만났습니다. 민기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처가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해당 재산은 혼인 전에 이미 의뢰인 명의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습니다. 명예 이전 날짜가 명확했습니다. 재혼 하루 전이었습니다. 민기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장인이 언제 그런 걸 했어. 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믿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요. 민기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인 중 재산 증식이 있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해당 땅은 10년 전 매입가 5억이었습니다. 현재 300억입니다. 증식은 시장 가치 상승 때문입니다.
상대 측 기여는 전혀 없습니다. 민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민기는 정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은혜는 두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해야 재판까지 가게 됐구나. 걱정하지 마. 아빠가 준비한 게 있어. 법정에서 USB를 제출해. 사위의 불륜 증거가 다 들어있어. 사위는 위자료를 물어야 할 거야. 그리고 수진의 정체도 밝혀질 거야. 재미있을 거야. 재판 당일이 왔습니다. 은혜는 김태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민기도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기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0년간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배우자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재산은 혼인 전 취득이며 상대 측 기여가 전혀 없습니다.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다른 주장은 없습니까? 김태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상대 측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불륜 사실이 있습니다. 민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김태준 변호사는 USB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민기와 수진의 대화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이었습니다. 민기와 수진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 날짜의 영상이 연속으로 재생되었습니다. 민기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변명하실 게 있습니까? 민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 여성의 신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수진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결혼 사기 전과 2건.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민기는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의 재산은 혼인 전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원고의 불륜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3억을 지급하라. 민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은혜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민기가 뒤쫓아왔습니다. 은혜 제발. 나 정말 몰랐어. 수진이 사기꾼인 줄. 은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에요. 저랑 상관없어요. 민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줘. 나 지금 파산 직전이야. 은혜는 민기를 내려다 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은혜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기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은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70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일단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20평 정도의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은혜는 친구 영미에게 연락했습니다. 영미는 은혜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재혼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낸 사이였습니다. 영미 나 이혼했어. 영미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은혜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영미는 분노했습니다. 그 나쁜 놈. 그런데 은혜야 재산은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모든 걸 제 명의로 해 놓으셨어. 민기는 한 푼도 못 가져갔어. 영미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셔. 은혜는 영미와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야 이제 뭐 할 거야? 은혜는 생각해왔던 계획을 말했습니다. 강원도 땅에 펜션을 지으려고. 영미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펜션. 좋은 생각이다. 나도 도와줄게. 은혜는 다음 날부터 바로 움직였습니다. 강원도로 가서 땅을 확인했습니다. 50만 평의 넓은 땅이었습니다. 계곡이 흐르고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은혜는 이곳에 펜션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건축사를 고용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펜션을 설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10채의 독립된 펜션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각 펜션마다 개인 정원과 바비큐 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1년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은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일도 추진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도 있었고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희망재단으로 지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재혼 가정 자녀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도 재혼 가정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의붓자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장학금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은혜는 재단 설립을 위해 10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억씩 추가로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재단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직원도 5명 채용했습니다. 재단 오픈식 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은혜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재혼 가정에서 자라면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혼 가정 부모들도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은혜는 뿌듯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민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위자료 3억을 갚아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도 파산 위기였습니다. 거래처에서 빌린 돈이 8억이나 되었습니다. 집도 저당 잡혔습니다. 수지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기는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결혼 사기범이니까요. 준석이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횡령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혜가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둔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준석이는 구속되었습니다. 금액이 2억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준석이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아버지도 파산하고 남편도 구속되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는 홀로 남았습니다. 교도소에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기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민기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기는 은혜의 아파트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은혜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은혜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기는 다가갔습니다. 은혜는 민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기는 초췌했습니다. 수염도 자라고 또 더러웠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은혜야, 제발 도와줘.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제발. 밥 한 끼만. 나 며칠째 굶었어. 은혜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민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로 식사하세요. 하지만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은혜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민기는 돈을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때 은혜를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이제 은혜에게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이 체포되었습니다. 또 다른 결혼 사기 사건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70대 노인을 상대로 10억을 가로챘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민기와의 관계도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연쇄 결혼 사기범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민기는 뉴스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에게도 완전히 속았던 것입니다. 은혜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민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은혜의 펜션이 완공되었습니다. 펜션 이름은 아버지의 선물로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땅에 지은 펜션이니까요. 펜션은 아름다웠습니다.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오픈 행사를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영미도 왔습니다. 은혜야, 정말 멋지다. 아버님이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펜션은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졌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약이 밀려들었습니다. 은혜는 직원을 10명 고용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했습니다. 펜션 운영이 안정되자 은혜는 두 번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유기농 농장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펜션 근처 땅 10만 평을 농장으로 개발했습니다. 무농약 채소와 과일을 재배했습니다. 펜션 식자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판매했습니다. 농장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유기농 농산물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납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은혜는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했습니다. 품질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은혜의 재단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흥이 좋았습니다. 재혼 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은혜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기와의 10년은 힘들었지만 이제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은혜는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은혜에게 준석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은혜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준석이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의붓어머니라고 무시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준석이는 계속 썼습니다.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대하셨는데 저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은혜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준석이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준석아, 편지 잘 받았어. 사과는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출소 후 바르게 살기 바래. 은혜는 편지에 10만 원을 동봉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준석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출소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한편 민기는 여전히 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쪽방에서 생활하며 일용직 일을 했습니다. 육체 노동이 힘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막노동을 하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기는 길거리에서 은혜를 봤습니다. 은혜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민기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은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기는 후회했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대했더라면, 바람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기는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은혜의 펜션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예약이 1년치까지 찼습니다. 은혜는 두 번째 펜션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도 땅을 매입해 펜션을 짓기로 했습니다. 은혜의 재산은 더욱 불어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펜션과 농장 수익도 쏠쏠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명품이나 사치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은혜는 기부를 늘렸습니다. 재단 기부금을 1억에서 3억으로 올렸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직접 장학생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은혜는 5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승소 후에 열어보라고 한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혜야, 축하한다. 이겼구나. 아빠가 원했던 대로 됐어. 이제 당당하게 살아. 내 인생을 살아.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준석이에 대해 말이야. 아빠는 미워하지 않는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욕심이 스스로를 망쳤어. 혜야, 너도 미워하지 마.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야. 은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역시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은혜는 민기를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오는 자신만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준석이가 출소했습니다. 준석이는 은혜를 찾아왔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찾아뵈어도 될까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준석이는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혜는 준석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과거는 지나간 일이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중요해. 준석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준석이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 펜션이야. 일하고 싶으면 와. 급여는 많지 않아.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새 출발할 수 있어. 준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찾아뵙겠습니다. 준석이는 떠났습니다. 은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은혜는 모르겠지만 기회는 주고 싶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은혜는 6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펜션은 3곳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 제주도, 그리고 경주에도 펜션을 열었습니다.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준석이는 강원도 펜션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은혜는 준석이를 지켜봤습니다.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기뻤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은혜는 67이 되었습니다.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은혜는 매년 아버지 기일에 산소를 찾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은혜는 아버지에게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펜션 이야기, 재단 이야기, 준석이 이야기까지.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는 한참을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묘소 앞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혜는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땅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은혜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은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뭘까? 상자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자물쇠를 열 방법을 찾았습니다. 비밀번호 자물쇠였습니다. 4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은혜는 여러 번호를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은혜 생일, 어머니 생일. 모두 틀렸습니다. 은혜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기념일. 은혜는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자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지는 다른 필체가 섞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해야 이 편지를 찾았구나.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사실 아빠는 한 가지 더 준비해 둔 게 있어. 이 열쇠는 은행 금고 열쇠야. 스위스 은행이야. 계좌번호는 편지 뒷면에 써뒀어. 은혜는 편지를 뒤집었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혜야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스위스 은행에 넣어뒀어. 100억이야. 은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은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100억. 아버지가 또 100억을 남겨놓으셨다니.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이 돈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쓰렴. 재단을 키우고 싶으면 써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써도 좋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편지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혜야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가 태어난 날이 아빠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사랑한다 내 딸. 은혜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후에도 계속 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딸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은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은혜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스위스 은행 한국 지점이었습니다. 열쇠와 계좌 번호를 제시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은혜를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계좌 잔고 확인서였습니다. 100억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저축한 돈이었습니다. 은혜는 6번째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1년 후에 열어보라고 한 편지였습니다. 사실 은혜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어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6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자필이었습니다. 해야 1년이 지났구나. 아니,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훨씬 오래 지났을 수도 있겠구나. 아빠는 내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혜야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폐암 말기라고 거짓말한 거. 너무 놀랐지. 하지만 아빠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사위의 본색을 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은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는 것도 알려줄게. 아빠는 아직 살아있어. 호적상으로는 죽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어. 은혜는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그럼 장례는 뭐였을까? 편지는 설명했습니다. 장례는 가짜였어. 아빠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어. 몸이 불편해져서 한국에 돌아올 수 없었어. 미안하다. 편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주소였습니다. 아빠는 거기서 살고 있어. 너를 만나고 싶어. 시간이 되면 찾아와줘. 아빠는 기다릴게. 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10년 동안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는 당장 호주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은혜는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왔습니다. 은혜는 호주로 향했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편지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정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도 은혜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버지 정말 살아계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은혜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은혜가 재혼한 후 민기를 조사했습니다. 민기의 본색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지켜야겠다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은혜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폐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상대로 민기는 냉혹했습니다. 병원비도 대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장례까지 연출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누운 것은 마네킹이었습니다. 관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화장도 가짜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 호주로 떠났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짜 독립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또 의지하게 될까 봐. 너 혼자 힘으로 일어서길 바랐어. 은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진짜 강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까지 했습니다. 은혜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너 행복하니?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은혜는 일주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밀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폐 질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빠는 죽은 사람이야. 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여기가 편해. 가끔 이렇게 와줘. 은혜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아버지도 몸조리 잘하시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은혜는 호주를 떠났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은혜는 바로 7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힘들 때 열어보라고 한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은혜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지금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자필이었습니다. 혜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너는 아빠를 만났을 거야. 놀랐지. 아빠가 살아있어서. 미안하다. 속여서.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혜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정말 잘 살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어. 당당하게 일어섰어.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는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자유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아.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사랑한다, 내 딸. 행복해라. 은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은혜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길 위에서 은혜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은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100억으로 재단을 크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재혼 가정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도 마련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5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재단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을 갖췄습니다. 직원도 30명으로 늘렸습니다. 전국 곳곳에 지부도 만들었습니다. 재단 개편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은혜는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재단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저희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가정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은혜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은혜는 조용히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아버지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덕분이에요. 은혜는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재단이 새롭게 출발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길 위에서 나는 행복하게 걷고 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재단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심리 상담도 2000건이 넘었습니다. 많은 가정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은혜의 펜션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4번째 펜션을 부산에 열었습니다.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은혜는 펜션 수익의 절반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은혜에게 민기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민기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숙 생활 중 폐렴에 걸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안타까웠습니다. 은혜는 민기의 장례를 조촐하게 치러줬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장례였습니다. 준석이도 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는 준석이를 위로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은혜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한때 은혜를 짓밟던 민기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은혜는 성공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은혜는 일흔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년 호주를 방문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은혜의 재단은 이제 국내 최대 규모가 되었습니다. 매년 2,0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상담 건수는 5,000건이 넘었습니다. 많은 가정이 재단 덕분에 희망을 찾았습니다. 펜션은 5곳이 되었습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은혜는 이제 직접 경영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에게 총괄을 맡겼습니다. 준석이는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완전히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혜는 다락방을 정리하다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트렁크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를 찾아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혜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을 거야. 아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이 영상을 찍고 싶었어. 너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야, 너는 아빠의 전부야. 내가 태어난 날 아빠는 다짐했어. 이 아이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겠다고.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평생 너만을 위해 살았어. 후회 없어.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웃을 때마다 아빠도 행복했어. 내가 울 때마다 아빠 마음도 아팠어.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혜야,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건 하나야. 행복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누구에게도 기죽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그것만이 아빠의 소원이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은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은혜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70살의 은혜는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은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은혜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서 최고의 반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그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딸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은혜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은혜는 별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은혜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년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아름다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은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정말 잘했어. 은혜도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꽃이 가득한 길을 따라서. 그 길의 끝에는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행복했습니다. 은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60대 후반에 재혼 생활이 파탄났지만 아버지의 준비된 선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200억이 넘는 재산, 성공한 펜션 사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재단. 은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민기와 수지는 욕심이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준석이는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아버지의 계획이 딸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은혜의 앞으로의 삶은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